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내용 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소송을 너네가 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씨의 사무소 주소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2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집주인이라고도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B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오후 2시부터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발의된 3개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매물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피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면서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바뀐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고 갱신 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사실상 총동원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다룬 애국주의 드라마까지 긴급 편성해 재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하 20-3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해발 1000m에서 2000m의 고산지대 장진호에서 미군과 중국군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중국 중앙TV가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 참전을 소재로 한 40부작 드라마를 긴급 편성해서 재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관영 매체 황구망은 매일 같은 시각 이 드라마를 방영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인 항미 원조의 위대한 정신을 진지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사실상 총동원해서 연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而韩国呢，一旦加入这个进程，就意味着会放弃外交当中的更多的平衡性，牺牲本国的利益，配合美国的战略目标，甚至成为美国的马前卒。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은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역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를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앙TV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자세히 소개했고 또 한미 워싱턴 선언은 빈 껍데기라고 한 국내 교수의 주장 등 비판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대형 군사 도발을 위한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 회담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저울질했던 지난달과는 달리 이번 달부터는 핵 선제 타격 훈련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입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결정적 행동과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 그리고 정비례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핵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던 것으로 핵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다고 책임을 돌리며 지금까지보다 강력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4월 준비 완료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이 거론되는데 지난달 첫 시험 발사 당시 고각으로 진행했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를 각도를 낮춰 비행 거리를 늘리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대응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5월 중순부터 농촌 활동과 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초순에 도발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향해서는 정찰 위성이나 정상 각도의 ICBM을 발사하고 남측인 우리 측을 향해서는 NLL이나 육지의 군사 분계선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민주당은 핵 공유 논란에 대해 빈손을 넘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가히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딴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만약 윤리위가 오늘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누군가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인데 20대 사회복무 요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구로 노인에게 장난을 치는 청년. 재미있다는 듯 주위를 돌며 계속해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괴로운 듯 할머니는 비명을 지릅니다. 또 다른 청년, 누워있는 노인의 팔을 잡고 흔듭니다. 지켜본 누군가도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습니다. 할머니 23분이 거주 중인 강원도 원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 노인들을 괴롭히고 이걸 찍은 남성들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 바로 사과합니다.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장난을 쳤던 건데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러고. 다른 사회복무 요원은 할머니들이 종종 자신들을 핥히고 깨물 때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합니다. 왜냐면 계속 핥히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저도 공격을 당하니까 뭐 떨어져 있었어도 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긴 하니까 계속 잡고 있던 거였고 그게. 요양시설 측은 과거부터 이어진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CTV 24대가 시설 내부를 촬영해 상습적인 노인 학대나 괴롭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사회복무 요원들은 평소 할머니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일그러지거나 애가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되게 칭찬받는 아이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 왜 이런 장난을 했지?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인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며 본분을 망각한 사회복무 요원들. 그저 장난이라는 철없는 행동에 힘없고 아픈 노인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집 앞마당을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초점을 잃고 빠른 속도로 요동칩니다. 어제 저녁 7시 3분쯤 충북 옥천군 청선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하고 해역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진원의 깊이도 6km로 상대적으로 지면과 가까워 충북 지역 일대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경북 등에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10여 분 동안 진동을 느꼈다는 119 신고만 80건 접수됐습니다. 다만 실제 시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조금 앞선 시각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의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체 화재 진압 설비가 가동되면서 불은 대부분 바로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로 2시간가량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때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6층 교회에서 휴일 예배를 보던 교인 110명이
긴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술을 마신 채 역주행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동작역 근처 4차선 도로에서 800m 가까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최대 5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일 노동절인데 저희는 출근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쉬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일보에 노조와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초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먼저 노조의 필요성을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2.7%는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 또 복리후생제도 개선, 업무 환경 개선 등의 답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를 두고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노조가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요. 경제 발전이나 사회 통합 등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응답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아쉬움 또 실망감이 있다 이런 그런 결과네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노조가 간부나 또 일부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하고요. 중소기업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주 이유로도 불이익 걱정과 더불어 또 신뢰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 노동운동가는 코로나 때 임금체불이나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운동이 필요했는데 당시의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과 정치적 활동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도가 노조의 장벽을 높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노조 결성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노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노동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10대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우울증 갤러리를 요즘 찾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울증 갤러리뿐 아니고요. SNS를 중심으로 우울계 혹은 우울방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앙일보가 이러한 우울증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서 활동하는 10명과 심층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들은 부모님의 이혼, 가정폭력, 학교 내 따돌림, 성폭행 등을 이유로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도 찾아가 봤지만 우울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찾다 들어온 곳이 바로 이러한 우울증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 도피 창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도피처 혹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지금 기사 제목을 보니까 아늑한 지옥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늑한 집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흥미와 자극을 쫓는 사람들, 이른바 우울증 사냥꾼들이 이러한 우울증 커뮤니티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 이들은 쉬운 만남을 추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권하는가 하면 성착취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울증을 벗어나고자 커뮤니티를 찾았던 이들에게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고립된 청소년에 대한 접촉면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커진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나 뭐 상처를 피해서 왔는데 결국엔 그 범죄에 또 노출되는 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커뮤니티 이용하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노동절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어린이날이니까 아마 뭐 화수목 휴가 쓰셔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항공권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항공권이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전에 뭐 미주나 유럽 항공권 찾아보면 정말 저렴하게는 뭐 7, 80만 원에도 구할 수가 있었고 대부분 뭐 100만 원대 정도면 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뭐 가까운 일본만 치더라도요. 이전에는 뭐 수만 원에서 10만 원대 티켓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미주나 유럽 가려면 이코노미석을 예매하려고 해도 왕복 200만 원 이상은 줘야 하고요. 일본도 쉽게 찾아보면 30만 원대 이상으로 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항공기 공급이 여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각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대 항공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가 50대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공사의 인력 부족, 또 유류 할증료 증가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시는 여름 성수기까지는 지금 가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도 일단 이번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항공편이 늘어나면 그때서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항공사들도 특화 행사를 열게 될 텐데요.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얼리버드 티켓을 구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 여름 휴가 준비하시면서 한숨 푹푹 쉬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름 성수기 이후라고 하니까 좀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그런 기사네요. 먼저 질 바이든 여사의 패션과 관련한 기사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질 바이든 여사는 무심한 듯한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만찬 때 사용되는 식탁보나 뭐 의자까지 다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서 준비를 했지만 정작 본인의 패션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패션이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이든 여사의 믿음이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자신을 과시용 트로피 부인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 부인으로 설정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공개적으로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서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민에게 우리와 비슷하다는 신뢰감을 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백악관에서 진행됐던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관련한 내용도 좀 있죠? 맞습니다. 기존의 한인 2세 어린이 합창단은 한 45초 정도의 짧은 아리랑만 부르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감동해서일까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이 공연을 다 지켜보고 나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가 앙코르 공연을 요청했고 합창단은 뮤지컬 주제곡을 한 곡 더 공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대화도 나누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45초로 계획이 됐던 이 행사가 15분 넘게 이어지게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 중에서 한인 2세 직원도 있었다는데 이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서 아리랑을 듣는 것과 외국에 가서 아리랑 듣는 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 부부도 같은 감정을 느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6일에 이제 영국에서 대관식이 열리죠. 찰스 3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관련 내용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1000년 가까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관식이자 지난 1953년 이후에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먼저 버킹엄궁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관식을 치른 후에 다시 버킹엄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대관식에는 각국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초청됐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상황을 고려해서 초청 인원은 4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행렬도 기존에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대관식에서 여성과 또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는 모습을 또 강조할 예정이죠? 네, 주요 역할을 여성 성직자에게 맡기고 또 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관식의 주요 역할들을 흑인 등의 다양한 인종에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영어뿐 아니라 웨일스어나 아일랜드어 등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불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전통적인 대관식에 생긴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대관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간소화하더라도 1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갈 거라고 꼬집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1억 파운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1,600억이 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단 내 무력 충돌은 격화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군사 블로거 원우아르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이 군사기지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무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블로거는 영상에 주목할 만한 다연장 로켓포가 보인다며 북한의 122mm BM-11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302mm 웨이스 WS-1B 최소 한 대라고 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트위터에 올려진 글과 영상을 지목해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 관계자도 수단은 북한제 활공폭탄을 공중폭탄으로 사용하고 다연장 로켓포와 유도 로켓도 사용한다면서 북한 무기 사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수단 사이에 무기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성사된 72시간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해진 가운데 의약품 8톤을 실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수송기가 수단에 착륙했습니다. We've managed to get for Sudan to fly in from Amman with the help of the Jordanian Air Force, a medical contingent. 휴전 종료를 앞두고 각국이 현지 체류민 철수 작전을 서둘러 이집트, 차드, 남수단 등으로 이어지는 국경에는 수단 피난민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빚을 다 내버려서 한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야당이 대화 없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경 2천조 원에 이르는 한도는 이미 지난 1월 다 찬 상태. 미국 정부는 정부 투자를 미루거나 다른 현금을 써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런 특별 조치도 오는 6월까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신속히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올리되 정부 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can no longer put this economy in jeopardy. We lifted the debt limit. We've sent it to the Senate. We've done our job. No one in America believes there's not one place that you can't find a place that you could have savings in what Washington spends.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지출 감축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올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appy to meet with McCarthy, but not on whether or not the debt limit gets extended. That's not negotiable. It would be an absolute crime to not extend the debt limit.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가 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JP 모건은행 등 금융권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고가 올 여름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 국채 상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최근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세계에서 가장 컸던 나라로 지금 꼽혔더라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과 무역 수지에 이제 두 개의 악재를 꼽으라면 대중국 수출 그리고 반도체 부진이거든요. 지금 1분기 동안 대중국 수출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당국의 무역 통계를 보니까 올 1분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38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약 51조 원 상당인데 1년 전에 비해서 28.2%가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중국이 주요 국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23곳 가운데 가장 컸고요. 1분기 동안 중국의 어떤 이 전체 수입 감소율이 한 7%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4배 가까이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든 건 이제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대만이거든요. 대만도 보니까 28% 대중국 수출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마이너스 19.5%, 미국이 선전했습니다. 마이너스 1.7%로 오히려 대중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서로 이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대중 수출이 이제 이 모든 국가 가운데서 유독 한국 수출이 줄다 보니까 이 수출국에 관련된 순위도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대만에 이어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 한 2위 정도였습니다. 1년 전. 그런데 올해는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호주까지 밀려서 5위로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 반도체 수출이 과연 1분기 얼마나 줄었느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수출을 봤더니 한 45%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동안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적자가 무려 78억 4천만 달러, 9조 원이 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중 무역 수지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뭐 중간재에서 중국과 경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수출 구조 자체를 이제 변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하던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는 주로 이제 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국이 그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또 수출하는 거였는데 지금 미중 교역 전쟁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선순환 피드백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이 지금 자국의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다 보니까 수출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했던 이제 내수 부분, 중간재 부분은 자국의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우리가 이제 이 좀 경쟁한 부분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수출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또 특히 미국이 대중 반도체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늘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신흥시장이에요. 우리가 동남아 가보면 와 일본 자동차,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먼저 와 있나라고 느낄 텐데 이미 다변화해서 미국 아무리 이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중남미, 아시아, 유럽으로 굉장히 다변화하다 보니까 타격을 좀 덜 받거든요. 이런 거를 좀 이제
타산지석이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이제 격차가 생기면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하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을 위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수출 부진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세수 부족 현상이 지금 갈수록 좀 심화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그 예상보다 덜 거친 금액이 24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월마다 이제 예산 들어오는 것 대비 지난해보다 이제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1월에만 6조 8천억 원이 세수가 덜 거쳤는데 2월에 15조 7천억 그리고 3월에는 24조 원으로 매달 이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여기는 뭐 부가가치세,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여기다가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까지 덜 거친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24조 원인데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이제 지난해 예산 추계하면서 편성한 예산이 세입이 한 400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세수 30조 원 넘게 세수 펑크가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저하고 상반기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산 집중된 예산을 끌어다 썼거든요. 거의 3분의 2 정도 상반기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돈 쓸 일이 많아요. 지금 당장 선거 앞두고 있죠. 포퓰리즘으로 계속해서 돈 풀겠다는 정책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상저하고가 예측이 맞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세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유럽의 선진 재정준칙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 다녀왔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과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재정 준칙을 도입할지 아니면 또 경기 부양차 또 추경을 또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엔 주식시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가 이제 주식시장을 최근에 강타했는데 이제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텐데 이게 늑장 대응이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검경, 금융당국, 합수단 다 떴어요. 종합 수사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아마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가장 큰 관건은 뭐냐? 과연 매매 분석을 통해서 대주주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일부 대기업 회장의 경우에는 사전 이제 매도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세력과 연루해서 한꺼번에 이제 매물 폭탄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거, 또 하나는 통정 매매예요. 매수 매도자 간 사전에 이제 가격을 협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서서히 끌어올렸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선행 매매라든가 통정 매매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불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폭락 전에 미리 주식 정보를 취득했거나 또 하락을 통해서 이득을 본 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정 매매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 컨설팅 회사 압수수색했고요. 10명은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가 조작에 거의 한 1000여 명에 달하는 전주가 지금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나흘 동안 이제 주가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은 나흘째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닷새 만에 이제 모든 종목이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정됐느냐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좀 키운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줬던 것들이 이제 금융당국이었었는데 오히려 모니터링은 좀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도 나도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비중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도 완화됐고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영끌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올 1분기 동안 30대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고 거래된 한 8만 8천여 건 가운데 26.6%에 해당하는 2만 3천여 건이 30대가 사들였어요. 직전 분기보다 한 4.4%포인트나 높아서 2019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데 이러다 보니까 4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영끌족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에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너무 집값이 많이 띄우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야, 더 늦기 전에 빨리 사들여야 한다라는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 속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점에 달했던 게 2021년 3분기였거든요. 예. 또 그 수준까지 다시 나오고 있고 이게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연초부터 이제 금융 규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뭐 집값이 15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최대 80%까지 그리고 이제 이 40년 동안 연 4%대의 특례보금자론까지 하다 보니까 30대가 비교적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신규의 경우는 3%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빚을 내지 않고는 온전히 내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집값 상승분이 이제 굉장히 미미하거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예. 이게 자기 소득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낼 수 있는 범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해외 경제 일정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여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5월 3일이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의 종착역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막 활용점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5월 FOMC 회의에서는 5월 3일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 스텝 0.25% 금리가 올라서 연 5.25%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뭐냐? 야, 그러면 6월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중단되는 거냐? 그리고 연말기에 와서는 과연 금리를 내릴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이 굉장히 호재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아직도 여전히 물가가 높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에 금리 동결될지 여부는 지금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예요. 그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게 이제 고용 지표, 5일에 발표되는 4월 고용 지표인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 소비가 견조하고 임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만 변수가 뭐냐? 지금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이제 사태가 더 확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헐값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 1분기에만 거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부터 100조 원 가까운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 인수했다가 오히려 된통도 당한다. 승자의 저주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6월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31조 4천억 달러에 대한 상한이 지금 막혀서 간신히 지금 6월까지는 지금 유예한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상하원 그리고 민주공화 굉장히 기싸움이 심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미국 경제 하반기에 이제 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 절반 정도 지난주까지 발표했는데 8개 종목이 예상치, 낮춰놓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나 이제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애플이 4일 장마감 이후에 그리고 반도체 제조회사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사, 퀄컴 등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은 게 과연 장사 잘해서 이익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구조조정해서 정말 마른 수건 짜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실적이기 때문에 무늬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지적이 있어서 과연 이제 이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자, 길었던 금리 인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사이에서 주최 측 예상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뒤 삼각지역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 측 예상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대에서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 통제를 할 거라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업주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수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2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2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기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이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청 직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골목 곳곳을 돌며 행진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폐쇄하라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미군을 상대로 성업하던 용주골은 미군 기지 축소와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숫자가 지난 2019년 56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느는 등 최근 들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원 등 인근 지역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업소와 종사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졌고 파주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안에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팀을 꾸리고 초소를 설치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성매매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1명당 생계비는 월 50에서 100만 원씩, 주거비로 1,400만 원,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권을 유치하기도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웠다며 집결지 폐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어져요. 그래야 이 동네에 뭐 회사가 생기든지 뭐 공장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하면 괜찮은데 다 노인네들 뺏겼어요.
그러나 업주와 종사자들은 다른 생계 수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반발합니다. 시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도 너무 적다면서 결국 이곳이 폐쇄돼도 다른 업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탈송매매를 약속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겠죠. 아저씨들이. 다른 곳으로 이입되는 거죠. 불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업주와 종사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용주골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기차가 모두 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5대도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제실에서 일하던 60대 직원이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창고는 전체 면적 4만 6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3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울산시 남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이가 어린 지인과 호칭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서 벗어난 중국인들이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대규모 보복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철도를 이용한 사람은 1966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은 지난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1억 2천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면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낮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1도, 대전 10도, 대구는 13.6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